미국의 백악관 회의실. 한동안 잠잠하던 회의실에는 국방부 유력 관계자와 미 첩보부 관계자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모여 한국과 관련한 진지한 회의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핵개발 승인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한동안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이 대체 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앤드류라고 합니다. 저는 미 국방부 전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동안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바쁜 상황이 지나가나 싶더니 제겐 또다시 긴급회의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북한이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 테러를 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오물풍선을 그저 해프닝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지만 미국의 군 관계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소식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했고 저희 쪽에서도 북한이 한국이 핵개발을 하기 전에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간을 보려는 목적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회의로 미 첩보부 관계자가 나서 연설을 시작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기존의 미사일 도발 수단 대신 오물을 사용하는 선택은 한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격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과 한국의 강력한 반응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북한의 오물풍선에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측의 분석가들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풍선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개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니 북한 입장에서는 특단의 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북한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술로 오물풍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풍선 사건의 국제적 그리고 한국의 국내적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할 만한 은밀한 활동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 내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오물풍선 발사 같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비밀 핵실험이나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와 같은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분산되거든요. 또한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이 지연되는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이 한국이 핵무장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갈등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오물풍선과 같은 비전통적인 공격으로 도발함으로써 한국의 균형을 깨뜨림과 동시에 한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위협에 몰두함으로써 관심과 자원을 핵무장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인정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나감으로써 잠재적으로 한국의 핵개발을 늦추거나 방해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한국이 본격적인 핵무장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벌려고 하는 다소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번 시간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하기 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억지책을 생각해낸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기습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 백지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셈이거든요. 전문가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의 몇몇 사람들은 이마를 짚으며 꽤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의 뒤이은 연설에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시나리오고 아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쪽의 노련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할 명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먼저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냄으로써 나중에 한국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한국 쪽이 오물풍선에 대한 긴장감이 낮아지면 그 즉시 화학물질이 담긴 풍선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이러한 오물풍선은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보복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군사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물풍선은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더 크고 사악한 계획의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저 또한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미 저희 쪽의 첩보원들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비전통적인 전쟁 전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대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국제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심각한 보복 대응을 유발하지 않고 도발을 얼마나 멀리 확장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북한은 중국이 어떻게 전염병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를 오염시켰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라기에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물풍선이 비밀 생물 전쟁 연구를 위한 시초가 된다면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폐기물이 담긴 풍선을 보내 생물학적 작용제의 확산 패턴, 효과 및 심리적 영향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더 크고 파괴적인 생물학적 공격에 대비한 소규모 실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중국발 전염병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비대칭 무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에 있는 모두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저희 모두는 중국발 전염병이 어떻게 세계 경제와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왔거든요. 그런데 백악관 유력 관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놀라운 반박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북한이 이러한 거창한 계획을 완성할 만한 기술과 자원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북한은 한국이라는 거인에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물론 북한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고 견제하는 건 오히려 한국 측의 손해가 될 겁니다. 한국은 잃을 게 너무 많은 국가고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자 미 첩보부 관계자는 다시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왔죠. 맞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혼자서 이런 계획을 꾸밀 능력은 안 되겠죠. 그러나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문제아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두 나라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오물풍선 사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핵무장할 한국의 영향력과 정책에 간접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양국이 조율한 전략적 공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적대 행위에 직접 연루시키지 않고도 한국을 자극하고 미국의 한국 핵무장 승인에 대한 결심을 다시 고민하게 할 수 있죠. 또한 세계가 북한에 기이하고 선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장을 진전시키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동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죠. 즉 오물풍선은 연막 역할을 하며 이러한 중요한 장소에서 벗어나 언론 보도와 외교적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첩보부 관계자의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확실했죠.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도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드리죠. 북한은 자신들이 만약 한국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파장을 겪을 것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의 어떠한 강력한 공격도 신속하고 치명적인 보복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이해는 상징적인 도발을 넘어 어떠한 심각한 군사적 행동에도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한국과 북한과의 사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북한은 북한 그 자체의 위협보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더욱 위협적인 법이죠. 그리고 북한은 식량, 연료, 무역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심각한 국제 제재나 군사 개입을 초래하면서 한국과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게 심각한 군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기도 하죠. 즉,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장을 통해 새로운 패권국이 될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회담을 개최하는 등 정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양국은 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 북한이 처리하면 이들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 아닐까요? 물론 북한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 편이 좋겠지만 문제는 한국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강력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핵개발 승인이 떨어질 시 한국은 단 몇 달 안에도 곧바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나라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 같은 여러 규제들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엄청난 주목까지는 받지 못하는 것이지 어쩌면 미국보다도 저력 있고 잠재력 높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러시아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도발도 자제시키면서 한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호의와 협력을 보여주는데 매우 진심인 상태죠. 한국이 그저 핵무기만 개발해낸다면 이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에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어떤 국가보다 대외적인 이미지와 체면이 중요한 국가고 실제로 러시아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가 자존심마저 전부 버리고 한국에 숙이고 들어가는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일단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첨단 무기는 이미 아시아권의 국가부터 동유럽까지 싹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국 무기의 강력한 면모만 봐도 한국에 대한 핵무장 승인이 떨어질 경우 한국의 기술력은 그저 이 나라가 일반적인 핵무기만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아무래도 한국의 그간 원자력 개발을 통해 비축해둔 우라늄과 이들의 기술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면모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핵개발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핵보다도 훨씬 발전된 핵무기를 그것도 수천 발이나 개발해낼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존경도 바로 한국의 이러한 강력한 힘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인 힘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국력이야말로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이 평가하도록 이끈 것이죠. 러시아는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 마당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계속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인데 압도적인 핵무기를 가지게 될 한국은 그들에게 있어 반드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할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최소한 척이라도 지지 않으며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올라설 한국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상 및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눈치를 슬슬 보며 어떻게 해야 한국이라는 신흥 패권국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우호 관계로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일전에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주는 한국을 비방할 때와는 180도 바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러시아의 다소 자존심 상하는 노력은 이 지역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국에 진지한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연설을 마쳤을 때 첩보부 관계자는 곧바로 반박을 시작하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고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핵을 개발해본 적이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간 행보를 봤을 때 이 나라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날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가 핵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할 한국에 대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관계자는 단호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같은 문제와 국가가 아닌 모범적인 국가라는 이미지 덕분에 이익을 보기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착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이 나라가 핵개발 승인이 떨어지면 어떤 무기를 만들어낼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의 역사는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고 아마 푸틴은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승인이 떨어진 한국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성능의 핵무기들을 매우 빠르게 개발해낼 것이고 러시아를 가뿐히 넘는 엄청난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을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정밀공학 및 재료과학 수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수준으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방산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자, 반도체, 조선 등 각종 민간 산업에서도 기술력의 선두자리에 서 있죠. 물론 한국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핵물리학과 같은 순수과학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도 현재는 한국 특유의 우수한 인적 자원 덕분에 완전히 극복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다재다능함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이 단순한 핵분열 기반의 핵무기를 개발해내는 것이 아닌 이러한 원시적인 핵무기를 건너뛰고 핵융합 폭탄, 즉 열 핵무기를 개발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열 핵무기는 소수 동위원소를 사용하기에 전통적인 핵분열 기반의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따라서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핵분열 미사일을 수십, 수백 발은 날려야 하겠지만 핵분열 미사일 단계를 뛰어넘은 한국은 열핵무기 미사일 단 몇 발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전부 다 끝장낼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른 핵무장 국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수십 년이나 걸렸다면 한국은 핵무장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의 미사일 역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미사일은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술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은 스텔스 기술이 통합된 공포의 ICBM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한국의 핵탄두는 적의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을 전부 피해내서 발사와 동시에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거라는 것이죠. 즉, 한국은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전부 요격하면서 탐지되지 않는 강력한 핵미사일 몇 발로 적국을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너무나도 이미지를 잘 쌓아온 탓에 전 세계는 한국이 이렇듯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에 엄청난 지출을 하는 미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이러한 강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러시아는 핵무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의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을 이용해서 대리전을 치르려고 해봤자 한국은 북한쯤은 한 손가락으로도 놀아주면서 핵 개발에 있어서 지체 없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핵미사일을 갖게 된 한국의 총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도 향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사실상 국제왕따가 돼버린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러시아가 한국의 필요 이상으로 저자세로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외에도 강력한 점들이 많은 국가거든요. 일단 한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과 산업 부문에 의해 이끌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죠. 삼성, LG, 그리고 현대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강점은 한국을 국제무역의 중요한 참가자이자 경제협력의 잠재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경제력과 버금가는 강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5G 기술, 로봇공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빠른 발전은 세계적인 표준을 세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술 협력의 가능성과 한국의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기에 점점 더 세력이 커질 한국이 안이 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결국 이들은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는 자신이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첨단 국방 기술과 특히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에 의해 뒷받침되는 현대적이고 매우 능력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죠. 한국의 전략적인 국방 체계와 준비 태세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그간 자신이 침략해온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국방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겐 동유럽을 다룰 때와는 달리 매우 섬세하고 다소 숙이고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한국의 강력한 힘은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게 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강제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구걸과 비슷한 관계 요구는 제가 연설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남북 철도와 같은 남북한이 참여하는 3자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지역 연결성과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써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여러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힘과 영향력을 경계하는 러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상 북한이 한국의 진지한 공격을 감행할 리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백악관 관계자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첩보부 관계자 또한 자신의 논리적 결점을 인정했죠. 아무래도 여러 정보를 종합해본 결과 당신의 의견이 조금 더 합당한 것 같군요. 물론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발을 하겠지만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어질 일은 없으니 한국은 그저 북한만 신경 쓰면 되겠죠. 당연히 한국은 최소한의 긴장의 끝마저 놓지는 않아야겠지만 여전히 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스스로가 피나는 노력을 끝에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을 키움으로써 완벽한 나라로 거듭났기 때문이겠죠. 저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성장한 한국이 몹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인들은 지능지수가 낮아서 학업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명문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럴듯한 말에 모두가 세뇌당해 갈 때쯤 한국과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했다던 미국인 교수가 나서더니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의실은 경악의 도가니가 되어 모두가 논란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브렛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 직업에 대해 듣고는 제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상류층일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학창시절에 저는 오히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제겐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사치였고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겐 저처럼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틈틈이 공부를 하며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갔거든요. 결국 저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어쩌다 보니 제 자랑스러운 모교에서 교수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이렇듯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저였기에 저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무료 교육 강연을 다니며 어렸을 적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멘토가 되어주고 있죠. 사실 제게 이러한 헌신이라는 교육관을 심어준 건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추가적인 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껏 봐온 한국의 학생들은 몹시 똑똑하고 유능했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만 특출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교육자로서 호기심에 한국에 가본 것이 인연이 되었거든요. 저는 한국과 여러 학술 교류를 하며 한국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발전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결국 한국 대학교로부터 학위까지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한국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들곤 했어요.
한국 어른들의 헌신적인 교육과는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희가 반드시 존경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강의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이끌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에 저는 꽤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교육학 수업 때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한국인들의 교육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헌신과 진심의 중요성을 강의하던 와중 웬 중국인 학생들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교수님의 강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한국은 가난한 국가로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학교 등의 교육기관들이 전부 폐쇄되었다고 해요. 교육은 한 국가의 기반이자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위기의 순간 교육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한국을 보고 어떻게 희생과 헌신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나마 희소식이라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로 중국은 그러한 한국을 가엾게 여기며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자원봉사자들은 한국에 임시학교를 세워 중국어와 수학 등의 과목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경우 일본의 침략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 와중에도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건 일본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버린 겁쟁이 한국인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저는 어이가 없음을 넘어 황당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틀린 이야기뿐이었고 저는 마치 50년 동안 문명과 단절된 채 살던 원시인을 만난 것 같은 갑갑함마저 느꼈거든요.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교육자가 된다면 그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을 학생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 감도 안 가서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 학생의 전혀 근거 없는 발언에도 주위의 중국인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중국 출신의 학생들 수는 거의 미국 학생들과 견줄 정도로 많았기에 저는 날조로 여론몰이를 하는 중국인들의 수작질에 소름이 돋아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계속하며 저항했다니 이건 완벽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교육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오히려 당시 일본이 남긴 기록을 보면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합도 안 되고 겁이 너무 많아서 일본어만 들렸다 하면 국민들을 지켜야 할 군인들조차 숨기 바빴다고 합니다. 군인조차 도망가는 게 현실이니 당연히 교육 따위는 엄두조차 못 냈죠. 실제로 당시의 중국은 공포에 질려 가장 먼저 젊은 세대의 교육부터 포기했고 결국 당시의 중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는 차후에도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해서 중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기만 했다고 하죠. 희생이란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중국의 처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 전쟁까지 거치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였다면 아예 국가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어떠한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을 아끼지 않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중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고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더욱 인접해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은 일본의 끔찍한 침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고 한국어를 말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겁쟁이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억압적인 조치들에 저항하여 한국의 성인들은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비밀학교를 설립했거든요. 이러한 비밀 수업은 종종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 사찰, 그리고 멀리 떨어진 외딴 장소에서 열리곤 했죠. 당연히 이러한 비밀학교는 적발이 됨과 동시에 책임자들은 강력하고도 잔인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의 이러한 비밀학교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만 갔고 결국 이러한 비밀학교들은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즉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유산에 대해 배우고 동화에 저항할 수 있도록 보장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인들은 이러한 비밀 학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과 음식, 그리고 안전한 장소와 같이 한국인들은 당장 힘들매도 미래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심지어 해외에서 노동을 하는 한국인들마저 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분명 한국과 중국은 똑같이 일제의 침략을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국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고 그에 대한 결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좀 보세요. 실제로 당시 일본이 해외로 강제로 파견 보낸 탓에 중국을 떠나 있는 중국인들의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거주 중국인들이 중국의 독립이나 교육을 위해 자금을 보태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애초에 중국이 스스로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증거 또한 전무합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도망가고 숨기에만 바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커녕 자신들만 살아남기 바빴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어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받은 한국의 미래 세대들은 결국 훗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며 어른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헌신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향민들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모였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공유했거든요. 역시나 이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학교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집과 생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혼란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은 결국 한국의 전후복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죠. 보세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열강의 침략과 내전까지 겪은 경우 결국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거나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른들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었고, 결국 한국의 중장년층들의 희생 덕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세대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의 끊임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죠. 이건 극한의 이기주의로 인해 미래가 없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들은 제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강의실이 떠나가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인인 당신이 중국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떠들어대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제가 중국 교과서에서 직접 배웠고, 당신은 교수라는 자가 날조된 정보로 중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니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당신의 비방을 학교 측에 정식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중국인들의 황당한 논리에 학을 떼면서도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비방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말 잘했네요. 분명 하버드 대학교 학칙에는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고 학칙 위반 시 퇴학이라는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은 뜬금없이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선동을 시도했죠.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생들 대다수는 이러한 공적인 수업에서조차 조작된 자료를 들이밀며 한국을 비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숫자를 앞세운 선동은 정말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수업에서는 얄짤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동양의 교육 방식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고, 이 때문에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대학교의 학위까지 따놓은 상태기에 한국과 중국에 관해서라면 저보다 잘 아는 사람도 드물죠. 자, 이 정도면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아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조국인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알죠? 중국의 날조된 교과 과정을 곧이곧대로 믿고도 과연 학생이 중국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충격적이게도 중국 학생들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중국어가 잔뜩 적혀있는 자료를 들이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자료들은 중국의 공영방송이 직접 취재한 한국의 가난한 모습의 실체라며, 중국의 통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지능지수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며 출처 불분명의 통계표를 들이밀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능지수가 낮은 한국인들의 학업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심지어 문맹률까지 몹시 높아서 50% 이상의 한국인들은 글자도 못 읽는다고 주장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편지나 계약서 등의 글자를 따로 읽어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한다고 했고, 중국인들은 한글 또한 중국인이 만든 글자라며 멍청한 한국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비방을 이어나갔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속에서 사는 듯 반박할 가치가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만 주절거릴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중국으로 학술 교류를 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사실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일침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글쎄요, 학생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마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애초에 중국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고학력자들이 없어서 출소자들에게까지 교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의 교육은 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기에 중국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세뇌 교육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 자체를 발달시키지 못해서 학습 능력이 매우 낮다는 통계까지 존재합니다. 열악한 교실은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한 중국 학교의 수업은 수도관이나 전기 설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꼭 준비물로 양초와 생수를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양초가 없으면 어두워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중국 학교의 현실이야말로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는 어떨까요? 일단 한국은 선진국답게 한국에서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대학교 학사학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학교 이상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영어권 국가의 백인이라면 중졸이나 범죄자 출신이라도 우대받으며 채용되는 열악한 중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은 절대로 중국에 가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중국에서 받을 금액의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은 이미 세계 최정상 수준에 이르렀고 덕분에 한국행을 원하는 외국인 원어민들의 숫자가 폭증한 탓에 이젠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말입니다. 물론 한국 학교의 시설의 경우에도 촛불을 켜며 시력과 공부를 맞바꾸는 중국과는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한국 학교는 이미 스마트보드, 태블릿, 가상현실 및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포함한 최신 교육 기술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은 학습을 보다 상호작용적이고 개인화된 것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복잡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이 인지능력과 IQ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 IQ 순위 1위에 달하는 국가로 이러한 엄청난 유전자는 안 그래도 선진적인 교육 인프라를 가진 한국의 환경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한국인들을 범접할 수조차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능지수 면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껏해야 전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데요. 자신의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 미래 세대를 등한시하는 이기적인 중국인들의 모습을 고려해본다면 이것도 나름 선방한 결과지만 아무튼 한국과 중국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중국 학생들의 한글이 중국의 문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진핑은 사실 인도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건가요? 중국인들은 꼭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우겨대는 경향이 있던데 그러한 날조야말로 학생이 말한 차별적 언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서 조용히 동조만 하던 중국인들까지 모조리 합세해서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구태여 학교를 짓고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냐며 한국인들은 능력이 없으니 남에게 의존만 하는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그들의 5분이 넘게 지속된 아우성에 결국 수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버렸고 저는 중국 학생들이 쉰 목소리로 골골댈 때 겨우 입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 수준이 낮았고 이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더라도 절대로 희생하려 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계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악순환은 계속 답습되어 내려오며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죠. 지금만 봐도 중국의 교육 수준은 일본의 침략 이후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이 문맹률 세계 최고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미래 세대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에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고 있으며 이러한 상납금을 내지 못한 자녀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마늘이나 양파를 까는 등의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학생 강제노동에 대한 증거는 상당히 많고 오죽했으면 중국 학생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느라 손톱이 아예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이러한 아이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 주의력, 문제해결력 등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쳐 학습 능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고 이건 중국인들의 평균 IQ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민족이지만 이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유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역시나 한국 어른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 그러니까 지금의 중장년층 세대들은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헌신과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문화를 대물림했거든요. 그저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중년의 한국인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기 위해 장시간을 일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사무실 직원,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주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죠. 또한 많은 한국인 부모님들은 돈을 아끼거나 추가적인 시간을 일하기 위해 휴가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국경일과 주말은 항상 추가 수입을 위해 희생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은 오롯이 아이들의 공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조차 보내지 않고 노동을 시키며 수입을 얻지만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기 위해 수시간 동안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의 희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산업의 역군으로서 한국을 여전히 빛내고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과 학교 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지원했듯이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한국인들은 가족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해외로 나갔고 결국 광부, 간호사, 건설 노동자로서 외화를 벌며 이들은 국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숫자는 전 세계 1위인데 절대로 자국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조국을 기꺼이 버리는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거기 중국 학생들 중에 지금도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그렇게나 기세등등하던 중국 학생들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땅만 쳐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도 진작에 조국을 버려놓고서 말로만 애국을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한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군요. 그러나 중국 학생들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어떠한 이득이 있더라도 자신의 조국을 버리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은 반드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베풀며 선순환을 계속하거든요.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한국 학생들은 PISA와 같은 국제적인 평가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 공학, 그리고 의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이 헌신한 덕분에 교육을 받고 숙련된 노동력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가 중 하나로 바꾸면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죠. 삼성, 현대, 그리고 LG와 같은 회사들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경쟁하는 최첨단 제품과 기술을 생산하면서 혁신의 선두에 있고 이 모든 공은 마땅히 한국의 중장년 세대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훌륭한 어른이자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이 중국처럼 오늘만 살겠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도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는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았을 테니까요. 물론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미래를 위해 한 몸을 바치느라 교육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은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성인 영어 학습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러한 점만 봐도 한국의 노인들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저 또한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자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처럼 진정한 교육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기억될 것이며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연설에 학생들은 일동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땅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런 한국을 비하하며 선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냐며 거센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몇몇 학생들은 중국계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비하를 녹화까지 했던 걸로 보아 하버드 대학교 학칙의 차별금지 조항을 어긴 중국계 학생들이 이곳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제게 큰 깨달음을 준 한국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사람을 봐가면서 허세를 부리는 비열한 국가일 뿐입니다. 이들이 태국인들에게 한 행동을 좀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는 차별의 국가인 한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이곳 강의실에 웬 태국 출신의 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외국인 학생들은 태국 학생에게 충격적인 반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는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프레오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의 시골 마을 출신으로 분명 어렸을 때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아빠의 농사가 점점 잘 되더니 이내 아빠는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분홍으로 성장하셨는데요. 그리고 부유해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태국의 시골 지역 특성상 제대로 된 학교도 못 다니는 저를 방콕으로 유학 보내는 거였습니다. 사실 태국은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평균 학력은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시골 출신인 부모님은 근처에 초등학교조차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고 저만큼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가족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곤 했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결국 방콕의 사립학교로 유학 가게 되었죠. 그리고 방콕으로 유학 가자마자 저는 제가 생각보다 똑똑한 녀석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시 출신의 친구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주눅이 들어있던 저였지만 어느 정도의 적응기를 거치고 나니 시험은 보는 족족 100점에 매번 전교와 전국 1등을 밥 먹듯이 차지했고 어느새 주눅 들어있는 시골 소녀였던 저는 친구들 모두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우등생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태국 친구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저는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심취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죠. 당연히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마을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미국 유학은커녕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해지곤 하는데 저희 마을 사람들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저를 위해 일주일간 잔치를 열며 축하해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저였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흡족했어요. 그러나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학업을 이어나가는 지금 저는 전례 없는 슬럼프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전국 1등을 밥 먹듯이 해봤고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녀석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열이 받았던 건 태국의 천재소녀였던 저보다 압도 위에 있는 건 미국 현지인들이 아닌 바로 한국인들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의 대학교였음에도 한국인들은 전부 다 머리가 좋은지 이상하리만큼 재학생 수가 많았는데요. 젊은 학생들부터 중년의 나이의 늦깎이 학생들까지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어디에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과내 중위권의 성적을 차지하는 게 다였지만 한국인들은 학과 1등을 전부 돌아가면서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국인들은 꽤나 성실해 보이긴 했지만 저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은 마치 예약이라도 해둔 것처럼
학과 수석의 자리에 매번 앉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태국 천재로 이름 날리고 신문에도 몇 번 나왔을 정도로 우수했던 제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태국의 최고 엘리트가 한국의 그저 평범한 아저씨에게도 뒤처진다는 사실이 태국에 알려진다면 국민적인 실망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생각하니 저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압박감을 토대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봤지만 역시나 한국인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응원해주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정적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태국 최고의 천재인 제가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밀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야비한 한국인들이 서로 부정행위를 하며 1등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봐도 한국인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정황을 포착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가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일삼으며 태국인 입국자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추방하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태국 정부의 허락도 없이 구속하는 등 태국을 명백히 무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저였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태국에 대한 차별 소식을 듣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없던 용기까지 북돋아 주었고 결국 저는 한국인들에게 쌓여왔던 감정을 전부 풀어내기로 했죠. 그건 바로 학생들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한국인들에게 개망신을 주는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꼭 강의가 시작되기 2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예습을 하곤 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서 예습을 하고 있는 한국인 지훈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죠. 이봐, 태국을 그렇게나 무시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공부나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인종차별 국가 출신인 주제에 반성과 사과는 못할 망정 뻔뻔하게 공부나 하고 있다니 한국 놈들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한국인들이 전부 컨닝을 통해 부정하게 성적을 잘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학교 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너희 인종차별주의자 한국 놈들은 이제 전부 다 끝이라고. 사실 저는 한국인 지훈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주로 혼자 다니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다거나 중요한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경우 꼭 전달사항을 알려주곤 했거든요. 그 외에도 한국인들은 같은 국적의 학생들이 없어서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저개발 국가 출신의 학생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곤 했는데요. 이는 개인주의가 심한 서구권 학생들에겐 전혀 볼 수 없는 오직 한국인들만이 하는 행동이었죠. 물론 이러한 모습들 전부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뒤 뒤통수를 치기 위한 야비한 전략에 불과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제게 호의를 베풀어준 적이 없었기에 저는 한국인에게 시비를 거는 이러한 상황에 뭔가 알 수 없는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 지훈에게 큰 소리를 친 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으며 그 즉시 답변을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지훈이 입을 채 열기도 전에 주변에 있던 다른 미국인 학생들이 한국인 편을 들며 대신 답변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을 한다니? 한국인 학생들은 이곳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도 소외받는 학생들을 도와주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인종차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태국인 입국 거부 사태는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태국이 잘못한 게 맞잖아.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 이상이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약물이나 업소 등 각종 지저분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비 범죄자들을 가만둘 수가 있겠어? 현재 한국은 태국인들의 약물 문제로 인해 동아시아의 약물 허브쯤이 된 상태로 태국인들은 아예 한국 내에 약물 공장과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서 한국 내에도 약물을 공급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약물을 수출한다거나 하며 아나무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만약 내 나라인 태국에서 베트남인들이 약물을 팔아대고 태국을 약물 거점 국가로 삼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약물을 수출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지금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벌이는 짓이 이와 똑같은 짓이고 한국은 그런 극악무도한 태국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인종차별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태국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현재 태국인들은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거나 하며 적반하장식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태국 경찰들 또한 이를 눈감아주며 한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 때문에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이러한 태국의 한국인에 대한 묻지마 폭력 행위가 지속될 시 태국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태국은 이를 전부 무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한국인 개인에 대한 야만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지. 그리고 애초에 나는 한국과 태국 모두 여행으로 가봤는데 태국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관광비를 뜯어가고 있고 상인들도 어찌나 사기를 쳐대던지 이런 모습을 보면 태국이 과연 다른 국가들 보고 인종차별 국가라며 떼를 쓸 염치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어. 반면에 한국은 태국과 전혀 다른 국가였지. 한국인들은 외국인들만 보면 못 도와줘서 안달이었고 한국에서 차별을 받은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식당에서도 태국처럼 외국인 요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한국인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오히려 음료수 같은 무료 서비스를 받곤 했지. 자, 이제 누가 인종차별의 국가인 거지? 나는 태국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해.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나서서 기꺼이 한국 편을 들어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태국인들의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크나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미국인 학생이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한국인 지훈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컨닝 등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네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컨닝을 한 정황을 학교 측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걸 보니 너는 그저 자신의 능력 부족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인 것 같네. 한국인들이 매번 1등을 차지하는 건 한국인들끼리는 서로 공부를 도와주면서 함께 공부하기 때문이야. 뭐 한국인들은 IQ가 꽤나 높은 민족이라는 것도 네가 우리를 절대로 못 이기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부정행위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려고 하다니 너희 태국인들은 꼭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던데 그런 태도로는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는 늘 중하위권의 성적을 차지하고 있기에 아무도 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부정행위는 꽤나 티가 많이 나거든. 일단 너는 쪽지 시험을 볼 때면 매일같이 물병을 가져오곤 하는데 물병에 라벨처럼 보이는 건 사실 컨닝 페이퍼로 시험 자료를 인쇄한 종이를 물병에 붙인 뒤 물병 안쪽에 비친 컨닝 자료를 보고 시험에 임하잖아. 또 저번 시험 때는 투명 잉크펜으로 책상에 미리 시험 관련 자료들을 적어놓고 투명 잉크를 확인할 수 있는 자외선을 비추며 몰래 답을 적었지. 그리고 시험 때만 깁스를 하고 오는 건 또 무슨 뻔뻔함이야? 깁스에는 너만 알아볼 수 있는 각종 공식을 적어놨고 너는 시험을 볼 때 항상 깁스에 적힌 공식을 보고 풀잖아. 그러고도 중하위권 성적이라니 그동안은 불쌍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오히려 부정행위를 해놓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니 너는 구제불능의 녀석인 것 같네. 오히려 나야말로 내 부정행위를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하게 해줄게. 저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를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찌나 눈치가 빠르던지 제가 그동안 부정행위를 해왔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한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몰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을 이기기는커녕 그들과 비슷해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한국인들의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만약 한국인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계는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태국인인 저와는 두뇌 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컨닝까지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도 저처럼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한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인과의 말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오히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앞에서 태국은 인종차별의 국가고 태국인들은 컨닝을 해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등한 민족이자 비열한 놈들이라는 편견만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저는 컨닝을 했다는 이유로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후 특별감시 대상이 되어 부정행위는 엄두조차 못 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저는 연이어 거의 꼴찌와 다름없는 성적만을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죠. 물론 이후로 한국 학생들이 간간히 주는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한국과 태국 간의 사건이 점점 더 큰 화제가 되면서 저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는데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은 하나같이 태국이 한국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태국은 뻔뻔하게 자존심을 부린다며 손가락질했고 저는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비참한 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함부로 까불었던 건 제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였죠. 저는 이렇듯 태국인인 저는 무슨 짓을 해도 한국에 안 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고 결국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오열을 하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그렇게나 깔보고 무시하는데 저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실력으로조차 처참하게 패배했다며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프레우, 잘 들어. 한국과 태국 간의 일은 태국이 잘못한 게 맞단다. 한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렴.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불법적인 일을 하며 나라 자체를 망치고 있음에도 태국 정부는 한국 내 태국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태국인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라며 한국을 상대로 배짱만을 부리고 있을 뿐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겠니? 프레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고 한국인들의 성품 또한 훌륭해서 이들은 자신들보다 못 사는 국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어. 그런 한국이 이유 없이 태국인에 대한 제재를 가할 리 없잖아? 그리고 프레우 내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된 이유도 전부 한국 덕분이란다.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렴. 아빠는 가난한 농부였을 뿐이고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상황이었지. 하지만 한국의 동남아 기아종식 프로젝트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한국은 태국 정부도 버린 가난한 시골 지역에 첨단 농업 혁신을 도입해 주었고 이는 동남아 식량혁명을 일으켰지. 한국은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수직 농장을 도입했고 기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력을 전수해줬어. 결국 한국이 개발한 농장은 기존 농장보다 평방미터당 3배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물 사용량은 80% 적게 만들어주면서 강수량이 부족한 우리 마을의 기적을 일으켰지. 한국이 개발한 가뭄에 강하고 해충에 강한 슈퍼씨앗은 또 어떻고?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전역에 도입된 이 작물들은 엄청난 농작물 수확량으로 이어져 우리같이 내일 당장의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단다.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풍족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프레우 너는 하버드 대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채 아빠처럼 농사를 지었어야 했겠지. 하지만 한국은 가난을 직접 경험해본 나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모범적인 국가였고 결국 태국 정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대신 수행해주며 우리를 구원해준 거야. 하지만 한국의 선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 한국은 6.25 전쟁 전후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인 태국을 위해 여러 인프라를 보급해 주었거든.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을에 생긴 고속도로란다. 프레우 너는 이 도로가 태국 정부에서 지어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건 한국이 건설해준 고속도로야. 그리고 이 도로 덕분에 우리 마을과 방콕 같은 도심이 서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아빠가 수확한 농산물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지. 아마 이 도로가 아니었다면 수확물은 남아돌지만 다른 도시까지 옮길 도로가 없어. 전부 폐기 처분해야 했을 거야. 그러나 한국은 마치 신처럼 기적을 만들어냈고 결국 내가 공부로서 뜻을 펼치게 하고 또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지. 이렇듯 한국은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하고도 선진적인 국가란다. 아마 이들이 고작 수십 년 만에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국인이라는 똑똑한 인적 자원이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 한국인들에게 지는 것쯤은 그다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프레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갈 길은 내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아빠와의 전화 통화를 한 뒤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것처럼 멍하니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줬기에 이번에도 제 편에 서서 함께 한국 욕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아빠가 알려준 한국에 대한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렇게 할 말을 잃은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엄마의 수술 때문에 한국의 원정의료를 받으러 가기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엄마는 선천적으로 무릎이 매우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거의 평생을 집에서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제 분홍으로서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고 이제는 엄마의 무릎을 고쳐주러 태국 여기저기를 수소문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태국의 열악한 의료 기술로는 엄마의 무릎을 치료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아빠는 이번에도 한국이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무턱대고 한국으로 가봤다고 했죠. 사실 부모님은 양국의 악화된 감정 때문에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입국 심사관은 친절한 미소만을 보이며 부모님을 곧바로 입국시켜 주었을 뿐더러 다른 한국의 시민들 또한 시골 출신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께 여러 호의를 베풀어 줬기에 부모님은 손쉽게 예약한 호텔에 찾아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건 태국 내 한국인 체류자들만 보면 폭행까지 일삼는 수준 낮은 태국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기에 부모님은 양국의 현저한 시민의식 차이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 병원을 예약하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병원 측은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위해 호텔에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AI 기반 진단을 통해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빠르게 엑스레이 촬영 및 CT스캔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또한 모든 검사 결과를 받아든 한국인 의사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곧바로 수술을 실시했고 한국은 수술조차 로봇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수술을 진행했기에 엄마는 빠르게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태국에는 아예 병원 자체가 드물어서 기본적인 병원 예약조차 6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며 엄마의 무릎을 수술할 의료적 기술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우수했으면 태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술을 각종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 있는 건지 아무래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국가인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병원 측은 멀리서 온 부모님을 위해 디지털 건강기록 플랫폼을 통해 태국으로 돌아가서도 원격 의료 지원과 각종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어 주었기에 부모님은 한국의 이러한 호의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했죠. 저는 이러한 아빠의 경험담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 생각했구나 싶어 할 말을 잃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인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었고 이 때문에 은인인 한국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비하했다는 사실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성을 해봤자 이미 늦었고 감히 한국에 까불었던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